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의 다양한 이슈들을 확인해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가을에서 겨울이 되면 나오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혼인율과 출산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출산율이 낮고 혼인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네. 합계 출산율 최저 국가로 이제 1등을 했는데 그 정도로 해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의 우리 세대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점점 낮아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는 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증가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1960년대에는 참 그리고 저희 나이 때도 그렇고 1960년대 아이들이 한 6명 태어났어요. 아까 지금 아까 그 결혼 이전에 이제 출산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혼인 건수를 이제 저기 슬라이드를 보고 먼저 말을 해보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40년간 한번 보면은 1981년에 40만 7천 건이었어요. 그다가 이제 지금 보면 20만 건이 안 되죠. 2021년에 19만 3천 건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조혼인율이라 해가지고요. 저게 이제 10.5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입니다. 예. 조라는 말이 크루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인구 전체를 해서 혼인 건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인구가 자꾸 변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어떤 대략적으로 한 1000명당 저렇게 10.5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 숫자 역시 지금 3.8이잖아요. 정말 많이. 그러면은 정말 급강하는 그 추세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뭐 저런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뭐 이거는 누적된 문제는 뭐 누적적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서 이제 지금 저희는 뭐 세가 좀 다르지만 저희가 하시면 안 되죠. 네, 저희가 이제 그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네. 결혼이 의무였어요. 의무였군요.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9 되면은 너무 초조한 거예요. 결혼해야 돼. 그리고 또 집에서 막 저도 이제 30이 넘는데 결혼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분위기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혼이라는 것이 옵션이다. 네, 선택이죠. 선택이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사치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미친 짓 아니야? 뭐 이렇게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근데 결혼하는 것이 이게 또 남는 장사냐? 경제학적으로 말했을 때 네. 이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은 많은 친구들이 지금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가 정말 내 삶이 평화로울까? 내 삶이 오히려 더 불확실하지 않을까? 불안정하지 않을까? 애 키울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누구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는 것도 뭐 문턱이 또 높아졌고 네. 근데 또 우리는 액지다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도 왜냐하면 엑시시라는 표현이. 결혼해서 엑시트를. 예, 뭐 영어 표현으로 단어가 엑짓 두 말하면 다 되는데 근데 그 엑시트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
네. 유책주의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하면 그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 예, 그건데 이제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하십니다.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은 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문화적으로 동거라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는 좀 보편화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거라는 것이 어떤 유교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타부시되죠. 느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외부 환경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아까 경제적인 게 가장 크겠죠. 그런 부분에서 혼인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회 인식이 정확히 반영된 게 이제 그 저는 드라마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라마 보면 2000년대 초반이나 뭐 보면은 이 이른바 노처녀에 대한 규정이 30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처 때문에 나 결혼 못해서 어떻게 하는 친구들의 그 주인공의 나이가 보면 29. 지금 생각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야, 말도 예.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보면 이게 이제 30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40을 맞이해서 했는데 이렇게 늦게 결혼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늦게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나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늦게 결혼한 찌집어보겠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또 여성의 경제적 그 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나 20대에 나 20대 어리잖아 하지 많은 것을 누릴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기쁨이 또 젊은 청에 어필하는 것 같아요. 예. 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20대에 결혼해서 애 낳는단 말이야. 그리고 애들 키우고 내 젊음을 청춘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런 것이 하는 영향이고 남자도 여자도 이제 옵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독신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부분 같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저희가 저게 나이도 보면은 지금 뭐 그 남자는 평균 30대의 경우에 50%가 결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대에 결혼을 안 한, 30대. 30대 50%인데 결혼 안 하는 비중이 굉장히 옛날에는 우리도 30대는 그 노총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0대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성 같은 경우에도 30대 35인데도 결혼 안 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이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뭐 내 인생을 인조이하는 부분하고 한편으로서는 경제적인 불안 이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970년 이후에 작년에 혼인 건수가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제 만혼이라 그래서 정말 늦게 결혼을 계속 안 하고 늦게나마 겨우겨우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이냐 본인한테 손해 가지 않는 측면을 좀 따져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경제학자 한 명 있죠. 레리 베커인데 예. 이걸 보면서 약간 낭만이 실종된 시대다라고 음. 하는데 결혼을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분석을 했잖아요. 네. 이 게리 베커의 결혼 경제학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게리 베크는 이제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이 뭐 정량적인 것 데이터도 있고 정성적인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비용 편익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경제학이 이런 부분까지 침투해도 돼? 경제학 만능주의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경제학 만능주의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불편하죠. 예, 불편한데 이제 이분은 결혼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데일리 컨트랙트로 생각해요. 아, 예,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일일 계약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결혼이라는 것은 마켓인 거고 결혼 시장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거는 팩토리죠. 예, 공장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 비용과 편익을 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독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편익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내가 결혼을 했었을 때의 즐거움 거기서 주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규모의 효과하고 보험의 효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규모의 효과는 뭔가 하면은
한 명 각자가 맞아요, 집에서 맞아요. 사는 것보다 한 집에서 살면은 절약이 주거비도 되죠. 절약되고 또 식비도 절약이 되고. 왜 여러 가지 식비도 네. 절약되고 다 절약이요.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약되고 또 뭐 세금 같은 것도 공제받는 부분들도 애를 낳으면 네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배우자 공제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또 보험 효과 그냥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지금 뭐 애들이 좀 보살펴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배우자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뭐 옆에 내 곁에서 있어줄 사람 좀 낭만적이죠. 네. 그냥 어떤 보험 효과 이런 걸 따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고통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데일리 칸츄 같은 거예요. 매일 눈 떠서 계산해봐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암묵적인 그러니까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돼 있는 왜냐하면 여기는 파탄주의를 취하니까요. 임플리시트 컨트랙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항상 고려해서 한다는 문제죠. 예. 교수님도 아침에 눈 뜨고 비용과 편익을 한번 계산해 보시나요? 아니요? 네. 재벌집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안 저희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저기 보면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게 이제 50%고 예.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43.2%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3.6%고 말아야 한다든지. 말아야 한다. 예, 예. 잘 모르겠다는 게 3.2%예요. 그만큼 이제 결혼은 옵션인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자유지만 우리나라에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결혼 이퀄 출산율이에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동거- 동거하면서 애 낳아서 뭐 미혼모,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네네. 특히나 뭐 우리는 양성이 또 달라야잖아요. 이른바 그리고 또 혼외 자녀가 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동거했을 때 입양하는 문화 이것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대리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 예.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없죠, 거죠. 없죠. 예, 네.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결혼이라는 부분을 국가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결혼하고 출산하고가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결혼 내가 하고 안 하는 거는 나의 자유인데 왜 국가가 간섭을 개입해? 하냐? 근데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독신을 했었을 경우에 저렇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했을 때 저거를 강제했던 옛날에 어떤 법들이 많았어요. 독신세가 있었어요. 독신세. 예, 왜냐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제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여성분도 군대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성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출산하면 되는 출산을 거예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솔린이나 뭐 거기는 이제 독재자요? 저기 독재자들 여기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 아니지만 출산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그치 애를 안 놓으면 이제 페널티를 준다든지 출산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도 사실 연말 정산할 때 보면은 부양 가족이 맞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좀 깎아주면서 오히려 이제 싱글이 되면은 돈을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래서 사실상 뭐 조항적으로 싱글세는 없지만 네. 싱글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세금 불리한데 구조가 마련돼 우리나라는 세금 구조가 그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외국처럼 불리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외국에는 나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양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더 보다 많습니다. 이건 OECD 국가에서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뭐 제가 198개 전체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모르겠고 예. OECD 국가에서는 그게 텍스 웨지라고 해서 비교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세 격차를 통해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독신세라는 관점에서는 네네. 굉장히 아니다. 이 정도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출산도 장려하고 결혼도 장려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이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초등학교 가보면 6학년과 1학년의 이제 숫자 차이가 엄청난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사실 이렇게 됐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그 지원책이 있잖아요. 네. 뭐
태어나면 주는 출산에 따라 가지고 주는 돈이 지금 한 0세일 경우에 3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때 30만 원이 집에서 양육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주고 있고요. 내년에부터는 아마 70만 원을 주고 있는 건데 양육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주는 거고 24년 정도 되면은 100만 원을 주고 있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유치원 가기 전에 또 주는 것도 또 보육료가 있잖아요.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했을 때 이게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애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 근데 이게 뭐 어떤 통계에서는 뭐 260조, 어떤 데서는 2005년 이후에 돈 써는 게 380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CNBC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서 한국은 정말로 지금 저희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 3분기에 0.799, 2분기에 0.75였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 가면은 더 작아져요. 왜냐면 항상 4분기가 가장 낮아요. 아마 이게 아기 놓는 맞아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어느 말이 되면 예. 애가 이제 작은데 벌써 한 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싫어하세요. 그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4분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쭉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원책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이 뭐 잘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보육료나 교육료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아쉬움이 많단 말이죠. 사실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집값이 비싸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에 제일 큰 장애 요인들이 여기 뭐 결혼 안 하는 최대 이유는 보면은 결혼 자금 부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출산비 양육 부담도 나오고 고용 상태 불안정하지만 결혼 자금 부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집구하는 것이 맞아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이유다. 결혼 안 하는 최대 이유는 돈이다. 뭐 이렇게. 근데 정부가 거기에서 지원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CNBC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실패로 가고 있다. 왜 안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엔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원인들이 결혼 제도를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동거 이전에 결혼하거나 남의 애를 또 키우거나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2.69 그러니까 2년하고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아기를 가지더라고요. 요즘에 저희 생각했을 때는 결혼하면은 그 불임이라는 게 12개월 정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기가 안 태어나면 불임이라는 것이 정의된 의학적으로 정의된 네, 거거든요. 정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결혼해서 2.69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일부러 안 하죠. 살아야 될까 말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게리 베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있어 보니까 결혼을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법적으로 신고하는데 그 아기를 낳는 과정이 2.69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추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결혼하면은 자녀를 가져야 하느냐 안 맞아요. 하느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오.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의식 구조가 너무 급변하니까. 맞아요. 예, 저희는 결혼하면 어렵것 당연히 부모님 그러잖아. 손자 낳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들 낳아야 된다. 근데 아들 낳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네네. 예. 그럼 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딸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진 거고. 정말. 그래서 그런 의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 사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게리 베커의 관점에서는 나한테 주는 즐거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한테 주는 장난감 같아. 나한테 어렸을 편히, 때는 편히. 너무 재미있어. 이런 거야 되는데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네네. 나한테 아주 부담. 부담이야, 코스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또 저기도 보면은 사회 조사를 보면은 부모 노후가 가족이 가족이 책임져야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들도
이제 거의 없어요. 부모들도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저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네. 앞으로 편익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노후를 애가 책임져 줄까? 아닐 것 아니라.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또 이제 거의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원인을 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부모를 보살펴 줄 돈이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들 살기도 바빠요. 근데 이게 고대에 이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멸망한 게 멸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스파르타가 이제 인구 부족 때문에 이게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인구가 줄어들었냐? 노예 계급과 노예 계급이 아닌 시민들이 있잖아요. 소수의 시민이 노예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의 시민들이 이게 스파르타 같은 경우 우리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병사들로 키우잖아요. 근데 소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낳는구나.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중하려고.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하나를 왜 낳느냐? 둘 못 집중하려고. 낳아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 낳아서 하나 집중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서는 고소득층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걸 보고 난 저렇게 했다가 애 낳아가지고 나 애한테 죄 짓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회 의식이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압축 성장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또 더욱더 이제 또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리고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스파르타가 망한 이유 이런 것들이 비치면서 저희가 자꾸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2100년이 되면은 뭐 거의 인구가 뭐 소멸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060년 되면은 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근데 이 큰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이제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잖아요. 홀로코스트를 당했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어떤 신념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계 출산율이 이스라엘이 3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공동체 의식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가 국력이다라는 부분, 근데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국력이다.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제 부양해야 될 비율, 뭐 이런 전반적인 경제 활력,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했었을 때 사실 우리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야,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 드라마틱하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70년대 구원가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빨리 많이 좀 나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위기나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경제학자로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대책이 혹시 있나요? 사실 돈을 지원해 준다고 아기를 낳는 거는 필요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경제학적인 문제라도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안 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출산 같은 건데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애를 낳느냐 그거보다는 결국 뭔가 하면 이게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어째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켓이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국가 개입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하고 비경제적 지원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식들, 우리가 결국은 뭔가 이민을 받아들일 건가? 그러지 않을 건가? 왜냐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민으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학교 출산율이 지금 1.6밖에 안 되고 일본은 1.3인 거고 우리는 지금 0.71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의식이 바뀌어지려면은 뭐 동거라든지 이럴 때 아기를 낳더라도 그리고 없어지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정란 중에서 반만 태어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유혹 유산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불임 부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세종시가 3분기에 1.2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았는데 이 사례를 토대로 저희가 환경적인 변화를 좀 강구해야겠습니다. 조원경 교수와 함께는 이슈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